의사 찌찌박사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저 혼자서 유튜브를 진행하는 그런 날이어서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도 혹은 질문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유방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유방암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유방암이 뭐 1기도 있고 말기도 있다고 하는데 몇 기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방의 먼저 이제 구조, 유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왼쪽에 달고 있는 거는 핑크 리본이고요. 유방암 캠페인의 상징이 핑크 리본이기 때문에 달고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유방은 제일 위쪽으로는 쇄골,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6번째 갈비뼈, 그리고 안쪽으로는 흉골, 바깥쪽으로는 겨드랑이, 이렇게 4군데의 구역에 의해서 쌓여져 있고요. 유방의 위치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방이 원래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방의 원래 목적은, 우리나라 말로는 유방은 젖통이라고 부르죠. 순한국 말로는. 말이 알려주듯이 유방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모유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유방은 뭐 여러 가지 생식기도 아니고, 또 소화기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이 아니고요. 유방은 아이가 모유를 먹기 위해서 그 모유를 만드는 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모유를 만드는 원래 목적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적게 낳고 모유를 수유하는 기간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방의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유방은 기본적으로 모유를 만드는 공장, 우리가 여기 소엽이라고 부르는 공장과,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모유가 공장에서 아이가 먹으려면 젖꼭지까지 가야 되겠죠. 그 젖꼭지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젖꼭지까지 이어지는 유관,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모유를 만드는 소엽, 그리고 만들어진 모유가 유두까지, 젖꼭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파이프인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소엽이나 혹은 유관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공장과 파이프만으로는 우리가 유방의 구조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과 파이프, 소엽과 유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방이나 혹은 섬유 조직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보이는 이런 유방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소엽 공장에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고, 파이프인 유관에도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유관입니다. 공장보다는 파이프 쪽에 암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유관에 약 80% 이상의 암이 유관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파이프를 따라서 쭉 다 자라는 암을 저희가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데, 상피내암은 굉장히 초기의 암을 상피내암이라고 부릅니다. 그 파이프를 뚫지 않으면, 유관을 뚫지 않으면 굉장히 초기이고 영기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유방암은 0기암부터 이제 4기암까지 나누게 됩니다. 유방의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는 쇄골, 우리 쇄골 미인할 때 부르는 그 쇄골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흉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6번째 갈비뼈, 바깥쪽으로는 겨드랑이 선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유두의 위치는 이제 노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두가 처지는 그런 증상이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면,
유두 쪽에 통증이 있는 것도 유방암 증상일까요? 라고 곰냥곰수님이 주셨는데, 사실 유방에 보이는 통증은 유방암의 증상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오시게 되는데, 통증인 경우가 유방암인 경우보다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냥 흔한 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너무 유방암의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유방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또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또 쇄골의 위쪽에 있는 림프절로 이 암이 가장 흔하게 전이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자가검진이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되잖아요. 그 자가검진을 할 때 유방과 겨드랑이, 그 다음에 쇄골의 위쪽, 목 쪽을 꼭 자세히 만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방 부위와 그 다음에 겨드랑이 림프절, 그 다음에 쇄골의 위쪽 부분의 목 부위를 자세히 만져서 암이 있는지 혹은 만져지는 게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파이프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관, 소엽은 만드는 공장이고, 그 만들어진 공장에서, 유두까지 가는데, 이제 길이 파이프인데, 그걸 유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관 안쪽에서 자라는 암은 굉장히 초기의 암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유관을 뚫고 침윤을 하게 되면 침윤성 유관암이 되는 것이죠. 침윤성 유관암이 되면 연기가 아니고 더 이상 1기 이상의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가검진 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가검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시기인데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생리 전에는 가슴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생리 전에는 하면 뭐가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 전에 하지 마시고 꼭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이프를 제가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렇게 공장이 있고요. 그 공장에서 이 파이프를 따라서 모유가 흘러서 결국 아이의 입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파이프에서 자라는 암이 가장 흔한 유관암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파이프 안에 자라는 암인데요. 정상적인 파이프죠.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굉장히 깨끗한 정상적인 유관인데, 유관 안에 이제 암세포들이 자라게 되면 이렇게 파이프 안쪽으로 파이프가 좁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은 이 파이프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안으로 자라고 있죠. 그때 우리는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굉장히 초기의 유방암이 되는 것이고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뚫고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되면 침윤성 유방암, 유관암이 되는 거고, 침윤이 되게 되면 상당히 진행이 될 수 있고 다른 부분으로도 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고요. 남자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모유 수유를 못하지만 남자도 특별한 경우에는 모유가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모유 수유를 할 만한 정도의 양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남성도 소엽과 유관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약 100명 정도의 유방암이 생긴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가슴에 뭐가 만져지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유방암의 발생에 대한 부분이고, 이 발생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초기에 진단되는 것이 유방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유방암 검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만약에 이렇게 유관을 뚫고 파이프를 깨고 침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피를 떠다니는 암세포들이 보이게 되고, 피를 떠다니는 암세포를 따라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뼈나 폐나 간 같은 곳으로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암에 걸려야 된다 그러면 상피내암 같은 초기의 암에서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병기인데요. 이제 암이
1기, 0기, 1기, 2기, 3기, 뭐 4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보통 이제 0기 암의 경우에는 침윤을 하지 않은 파이프 안쪽으로 자라는 그런 암을 얘기하는데 1기 이상은 결국은 침윤이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침윤이 되면 될수록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유방암의 기수는 올라가시는 거겠죠. 오익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가슴 성형을 했는데 모유 수유를 해도 되나요? 정상적인 방법의 가슴 성형은 모유 수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형물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요즘은 대부분 실리콘을 이용한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형물을 유방의 아래쪽에 넣거나 혹은 근육의 아래쪽에 넣게 되는데 그러면 전혀 모유 수유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뭐 불법적인 그런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파라핀, 초나 혹은 실리콘을 직접 가슴에다가 주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두를 통해서 파라핀이나 실리콘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모유에 섞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법적인 시술은 절대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은 암 검진은 어느 정도의 시기부터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SY 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암 검진은 보통 25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유방 엑스레이를 찍는 건 아니고요. 25세부터는 자가 검진,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과 겨드랑이, 그다음에 쇄골의 위쪽을 검사하는 자가 검진을 하게 되고 35세가 되면 저 같은 이제 유방암 전문의에 의한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40살이 넘으면 유방 X선 촬영, 우리가 맘모그램이라고 부르는 X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유방을 이렇게 꽉 눌러서 찍는 촬영인데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2번 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정도로 상당히 아픕니다. 근데 많이 아파야 세게 눌러지고 세게 눌러야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 X선 촬영은 꼭 40살이 넘으면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대림성모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20대 혹은 30대에도 유방 X선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좀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직장 검진에서 무료로 이제 건강 검진을 해주게 되는데 그 건강 검진에 여성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방 촬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20대나 30대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그때 찍어서는 그리고 너무 젊을 때 찍으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무료로 검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증상이 없으면 20대나 30대에는 검진을 자제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특히 X선 촬영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일단 초음파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음 이제 기수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1기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혹의 크기가 2cm까지를 저희가 1기라고 얘기하고요. 임파선, 겨드랑이나 혹은 쇄골의 위쪽에 대해서 임파선의 전이가 없으면 저희가 그때 1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cm라는 거는 보통 2cm가 넘어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자가 검진해서 만져지거든요. 근데 2cm가 넘으면 보통 1기가 넘는 거죠. 2기가 되기 때문에 2cm 손으로 만져지는 유방암은 대부분 2기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꼭 만져지는 것도 물론 자가 검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사에 의한 검진이라든지 혹은 유방 X선 촬영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곰냥곰수님 유방암 수술 말고 방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유방암은 물론 수술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보조적으로 같이 하긴 하지만 유방암에서는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율리님 아마 찍어보셨는데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찍으시다가 이렇게 졸도하시는, 기절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초음파가 사실 좀 비싼 검사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더 정확한 검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유방 X선 촬영 맘모그램은 초음파를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금분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2기 유방암인데 기본적으로 2cm가 넘으면 2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cm를 넘지만 5cm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2기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2cm가 안 되지만 림프절에 전이가 있으면 그건 벌써 1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2기 이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요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져지는 유방암 혹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유방암은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보다 더 일찍 파이프를 뚫지 않은 상피내암 시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유방암 1기인 경우에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기수에 따라서 물론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3기나 4기는 유방을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1기나 2기는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유방의 일부만 절제를 하고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실제로 높기는 한데 영기암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멀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기암은 파이프를 따라서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이프를 뚫지 않고 그래서 파이프를 따라서 자라다 보면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영기인데 1기나 2기도 아니고 영기 같은 그런 굉장히 초기의 유방암에 걸렸는데 왜 유방을 완전히 절제해야 되냐? 라고 막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영기암이 1기나 2기암에 비해서 좀 더 멀리 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영기나 1기라고 해서 꼭 부분 절제가 100% 가능하고 3기나 4기면 무조건 완전히 절제해야 된다. 그거는 맞지가 않고요. 실제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어느 정도에 따라 분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엄마가 유방암인데 유방암 촬영해도 되나요? 라고 오익님이 질문 주셨는데 나이가 20대 후반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20대 후반에서는 유방 촬영은 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검진을 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증상이 없다면 유방 촬영을 하실 나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방암인데 굉장히 초기에 진단이 됐고 안젤리나 졸리의 엄마처럼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젊은 나이부터 유방 촬영을 시작하긴 하지만 그것도 30세가 넘은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에는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핑크색 리본 많이 보셨는데 핑크색 리본은 기본적으로 유방암 캠페인의 상징입니다. 골프 선수나 혹은 또 미국 무슨 프로야구들 보면 10월 달에 핑크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혹은 핑크색 리본을 달고 지금 우리나라 KLPGA 선수들이 달고 뛰는 그 리본과 동일한 리본을 제가 지금 달고 나왔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10월 달이 핑크 리본 캠페인의 달이지만 우리가 10월 달에만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 평상시에도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기나 4기. 김상호 님이 유방암은 림프관이나 혈관이 많아서 3기나 4기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는데 진짠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모든 암들이 다 3기나 4기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유방암은 대부분 0기, 1기, 2기인 경우가 80%입니다. 그래서 80%의 암은 조기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3기나 4기인 경우도 약 10에서 15%는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시기에 진단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방암 2기를 넘어서 3기로 가게 되는데 혹이 5cm면 여자 주먹 한 요 정도 주먹 정도 되는데 여성분 주먹보다 더 커지는 그런 암은 기본적으로 3기가 되겠고요.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데 굉장히 전이가 많다. 4개 이상 전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3기 이상이 됩니다. 3기 이상이 되면 당연히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유방도 완전 절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3기 이전에 보통 진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3기 이상이 되면 보통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해서 우리가 좀 줄여놓고 혹의 사이즈를 좀 줄여놓고 그 뒤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3기 이상이 되면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기수가 올라갈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기, 4기에 진단되면 안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방암 무서워요 하지만 달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유방암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0%가 넘습니다. 5년 생존율이라고 하면 지금 진단된 100명의 환자분 중에 실제로 5년 뒤에 몇 분이나 돌아가셨을까 혹은 몇 분이나 살아계실까에 대한 질문인데 100명 중에 90명이 살아계실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은 물론 무서운 암이지만 걸렸더라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잘 맞서 싸우면 꼭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민S님, 유관이 한번 확장된 거는 줄어들지 않나요? 분비물이 나오는 이유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던데 초음파에서 얼룩이 많이 보이고 MRI로만 확인하던데 검사에서 아무 이상은 없다는 거죠. 분비물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분비물이 어떤 색깔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물 같은 맑은색 분비물은 유방암의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빨간색, 피빛이 나는 분비물 혹은 노란색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진을 잘 받아야 되고요. 유관이 확장된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장의 원인이 그 앞에 혹 같은 것들이 막고 있어서 그 아래쪽이 확장된 것이라면 원인을 밝혀야 되고요. 원인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두 분비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검사는 유방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관 조영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MRI를 하게 되는데 혹이 너무 작을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에 있는 분비물은 사실 굉장히 진단도 어렵고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증상입니다. 흰님께서는 30대인데도 유방암 검사 안 하는 게 좋다고 병원에서 그러던데 통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 엑스선 촬영을 하는 나이는 저희가 40세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세에는 유방 엑스선 촬영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유방의 통증은 우리나라 여성의 80% 이상이 유방의 통증이 있습니다. 유방의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의 이제 호르몬 레벨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유방 통증의 원인이어서 대부분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만 그런 분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 하는 것이 충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률 1위가 유방암인데 이유가 뭔가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만 암이 1위가 아니고 전 세계 여성의 암 1위가 유방암입니다. 한 2, 3년 전까지는 갑상선암이 1위였는데 이제 갑상선암이 좀 적게 진단되면서 과거엔 너무 많이 진단됐던 거죠. 적게 진단되면서 유방암이 여성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흔한 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그 원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방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이를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막 10명씩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9남매이신데 저도 3남매지만 요즘은 아이 셋 낳으면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를 적게 낳고 아이를 아예 낳는 혹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이 유방암을 1위로 만드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방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지난번 찌찌 박사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이해가 하실 것입니다. 징양님은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유방암 수술 1년 차인데 간 수치에서 ALP가 수준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괜찮은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ALP라는 거는 이제 뼈에서 나오는 이제 물질인데 단백질인데 이게 올라갈 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뼈 전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뼈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ALP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물론 간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이제 유방암의 전이가 무서운 상황이니까 유방암의 전이가 무서운 상황에서 뼈의 검사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특별히 통증이 있는 부위가 없다면 일단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상당히 많이 불안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엑스레이 검사나 혹은 뼈 스캔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간 검사를 뭐 한 3개월 정도 간격으로 해서 어떤 추이로 변하는지 또 특히 간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지는 또 소화기내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YHK님께서는 MRI상 5mm 정도의 혹이 보인다고 근데 초음파의 성형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현존하는 검사 중에 가장 민감한 검사는 MRI 검사예요.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병이 있는데 암이 있는데 그 암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데 암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100%면 매우 좋은 거겠죠. 그래서 MRI는 거의 90%가 넘을 정도로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에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 또 MRI는 위양성,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MRI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MRI에서 뭐가 보인다고 전부 유방암은 절대 아니고요. MRI에서 보이는 그런 혹이 초음파에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에서 보이는데 초음파에 안 보이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근데 MRI에서 너무 심하게 의심된다면 MRI를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는 치료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보면 또 주변 병원들이 3D 입체 유방 촬영기를 홍보하는 광고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3차원 유방 촬영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차원 유방 촬영기는 조금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이제 유방을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두 개의 촬영을 하는 거죠. 두 개의 영상을 보고 유방암의 위치와 유방암의 정도를 저희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꽉 눌러놓고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뭉쳐져 보이기 때문에 되게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3차원 유방 촬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굉장히 잘게 나누어서 촬영을 하고 그걸 합성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밀한 유방이라든지 젊은 여성의 유방의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모든 여성이 3차원 유방 촬영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택된 여성한테는 굉장히 좋은 검사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성훈님은 저희 누님이 10년 전 유방 수술하셨는데 실리콘이 터져서 고생을 하셨대요. 안전한 성형 수술 없는지. 실리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비닐 같은 것에 의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실리콘 주머니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주머니가 매번 터져서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실리콘 주머니를 갈아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0년, 20년 문제없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하지만 이게 구형구축이 온다든지 혹은 터져서 실리콘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실리콘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병을 저희가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리콘은 터지게 되면 반드시 재수술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새롭게 넣거나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몸속에 실리콘이 남지 않도록 꼭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성님은 고모가 유방암인데 남자인 제게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가족력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위험은 증가하게 되고요. 보통 남성의 경우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0.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고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셨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내 위험이 한 2배 정도 올라간다. 그건 여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2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족력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이런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암 환자의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만약에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면 가족들도 그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면 일반 남성의 경우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0.1%지만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60배 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의 이상에 따라서 검사의 방법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잉님, 필러로 유방 확대 수술을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맞긴 합니다. 과거에 이제 실리콘이나 파라핀 같은 것들을 주사해서 유방 확대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필러를 이용해서 유방 확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러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흡수되는 필러와 영구 필러가 있는데 영구 필러는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고요. 흡수되는 필러의 경우에도 결국은 흡수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뭐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없어지게 되고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러나 지방 이식보다는 훨씬 더 실리콘 그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확대 수술이 훨씬 더 안전하고 합병증이 생길 문제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필러는 전신 마취하지 않고 뿌띠 성형이라고 해서 바로 주사 맞고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전신 마취 사실 그냥 수면 마취라고 생각하고 잠시 주무셨다 일어나면 끝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방 확대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비 비싸지 않나요? 라고 오잉님이 질문 주셨는데 유전자 검사비 비쌉니다. 보통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되고 다른 종류의 검사는 50, 60만 원 정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암이 있는 환자에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젊은 유방암이거나 혹은 양쪽 유방암이 있거나 혹은 남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해주고 있고요. 보험은 암 환자는 5%밖에 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님이 대학병원에서 최종 유방암이라는 결과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던데 원래 유방암이 다른 암보다 오래 걸리는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2003년도에 병원 만들 때부터 한 10년 넘게 있었는데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초음파가 당일날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조직검사도 기다렸다 해야 되고 그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서 조직검사 결과를 듣기까지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암이라면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대림성모병원으로 옮기면서 만든 법칙이 002 법칙인데 002의 첫 공은 환자분이 오시면 무조건 당일날 초음파를 한다. 두 번째 0은 만약에 초음파를 하고 조직검사가 필요하면 당일날 조직검사를 한다. 그래서 또 하나의 0이 있고요. 002의 마지막 2는 조직검사 결과를 이틀 안에 알려드린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이틀 안에 알려드리는 병원은 제가 자신하건대 대림성모병원밖에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조직검사를 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기다리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검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단이 좀 늦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과 같이 특화된 병원에 오시면 좀 일찍 진단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형물이 윤리님 안전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혹시 유방 확대 수술을 하시고자 한다면 보형물을 이용하시고요. 보형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리콘, 식염수, 실리콘 중에서도 나노, 여러 텍스처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환자분들 중에 특정한 종류의 암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형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빼야 되냐, 막 병원에 막 찾아오시고 보형물 수술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암이 걸리는 그런
보형물은 아주 특정한 회사의 특정한 종류의 보형물인 경우에만 그렇게 암이 걸렸고 다른 보형물들은 암이 걸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은 안전한 수술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종류가 많은 보형물 중에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그리고 적합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YHK님 가족력 검사는 몇 명부터 보험이 몇 세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전자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전자 검사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성인이 돼서 검사를 권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후에 검사를 하도록 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전성 유방암은 소아에 생기는 암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검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또 환자분들에게 혹은 그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 나이에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잉님 질문 많이 주시고 계신데 유방암 환자가 확대 수술을 하면 검진받을 때 괜찮은가요?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이 확대를 점점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근데 확대 수술하면 유방암 검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확대를 하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혹은 유방암에 걸려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유방암 확대 수술과 유방암 진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유방암 진단과는 상관이 없다. 대신 유방 보형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할 때 이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구형 구축 같은 것들의 위험이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할 정도,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방암 병기, 마지막 병기 말씀드리면 다음은 이제 사기인데요. 사기는 굉장히 무서운 병기고요. 이렇게 유방에서 암이 발생을 해서 유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폐, 그리고 뇌, 이렇게 올라가서 뇌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는 간, 그리고 뼈, 척추 같은 뼈, 혹은 다른 곳에 뼈 같은데 전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에서 가슴 이외의 부분, 림프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암이 가게 되면 저희가 사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말기라는 거는 환우분들에게 너무나 용기를 잃게 하는 그런 기수여서 저희가 사기라고 말씀드리고요. 사기 유방암이라고 다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기 유방암도 잘 치료하면 5년, 10년, 30년까지 살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사기 유방암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치료들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치료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초음파상 괜찮다고 하면 쭉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안심해도 되겠죠. 검사에서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안심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너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검사를 여러 번 받는 거는 솔직히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검사받는 곳, 검사받는 기관 혹은 검사하는 선생님이 유방암에 대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검사 기관에 따라서는 유방암을 전공한 의사가 아닌 선생님이 유방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방암 전문의 의사가 아니고 방사선사가 또 유방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유방암 전문의가 하느냐를 그리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 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유방을 전공한 사람이 하느냐를 꼭 확인하시고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량님 유방암 환자들 사이에 야채숲이 유행인데 믹스해서 먹는 것이 괜찮냐? 저는 솔직히 유방암 환자분들끼리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그 정보들이 좀 틀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겠지만
사실 야채 수프를 매일같이 야채 수프만, 고기 안 드시고 야채 수프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녹즙을 갈아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 음식만 먹었을 때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녹즙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홍삼을 많이 먹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양배추, 토마토 다 좋은 음식이지만 그거를 매일같이 즙을 내서 먹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뭐 하루는 당근 먹고 하루는 토마토 먹고 하루는 뭐 양배추 먹고 이렇게 음식으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석류도 마찬가지예요. 석류 제가 한번 방송에 석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막 환자분들이 정말 석류를 꼭 먹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석류도 좋은 과일이긴 한데 그것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석류도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즙을 내서 드시는 게 제일 위험하고요. 그냥 석류는 그냥 과일로 그냥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과일로 맛있게 드시면 그거는 당연히 약이 되겠지만 절대 장복하는 거는 절대 금기입니다. 김상호님이 종양의 크기가 1기나 2기밖에 안 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크기와 관계없이 4기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뭐 1cm 혹은 5mm인 경우에도 유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건 4기가 되는 것이고요. 4기 유방암이 되면 완치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저희가 완치시킬 수 없고 병이 진행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파제트 유방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YHK님, 파제트 유방암은 상피내암인가요? 사실 파제트 유방암은 유두에 생기는 유방암이거든요. 유두에 마치 습진처럼 생기는 유방암인데, 그 유방암이 초기에는 마치 습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두가 약간 이렇게 문드러질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피내암일 수 있고요. 대부분 상피내암이지만 파제트병도 진행되면 유방암, 침윤성 암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제 4기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방암 4기가 되면 평균 생존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생존율이. 그렇기 때문에 1기가 뭐 95%, 98%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겠죠.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4기에 진단돼서는 안 되고 초기에 진단에 대해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강성기님 60세인데요. 친밀 유방 아니고 치밀 유방이겠죠. 치밀 유방은 무엇이며 암에 취약한 거예요. 예. 검진할 때 이제 여성분들이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해 주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아마 치밀 유방일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의 반 이상이 치밀 유방이고요. 치밀 유방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방이 되게 단단하고 조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단단하고 조밀한 유방은 엑스레이가 잘 투과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마치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 혹은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있으면 남산타워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맑은 날은 남산타워가 잘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암이 있어도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그 암을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는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서너 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진단도 못하고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밀 유방암은 위험한 것이고요. 특히 연세가 드신 50세 이후의 여성이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를 함께 해서 유방암, 작은 사이즈의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또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유방암의 병기와 유방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님, 유방암 세포가 간으로 가서 간암도 생긴 거면 그건 간암인가요? 유방암 4기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유방암 4기가 맞고요. 간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전이성 간암,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가 유방암이셨는데 그 다음에 폐암 걸리셨고요. 그 다음에 간암 걸리셨고요. 그 다음에 뼈암 걸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되고 또 뼈로 전이된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전이성 간암이 맞는 표현이고요. 원래 간에서 생긴 암은 원발성 간암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4기는 맞고요. MK님께서 빛공해가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잠잘 때 무드 등을 켜고 자는 편인데 위험인자에 속할까요? 아니요. 불을 켜고 자는 거는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빛공해가 유방암을 유발하지만 빛공해가 유방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질 않습니다.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으면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요.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때 불을 켜고 잔다고 해서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직업, 간호사, 그리고 스튜어디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요즘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핸드폰을 보면서 빛에 노출되고 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빛공해는 잠잘 때 무드 등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은 암막 커튼. 암막 커튼 뭐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시고요. 암막 커튼은 잠만 잘 잔다면 굳이 암막 커튼 안 치셔도 되겠고요. 제가 요즘 침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했는데 암막 커튼을 설치했더니 아침에 빛이 안 들어와서 깨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침실에 암막 커튼은 좀 심사숙고해서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사람 이미경님, 유방암으로 수술할 때 조직검사로 임파선 전이가 됐는데 1년 넘게 그냥 있는데 괜찮을까요? 담당생 말씀으로는 체력 때문에 임파선 전이를 바로 제거 못한다 라고 하셨다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직검사를 아마 하셨고 임파선 전이가 있고 수술을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실 텐데 이제 4기 유방암이라고 만약에 뭐 지금 4기는 아니겠지만 임파선에 전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럼 언제 수술을 할 것이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유방암이 뭐 1년 혹은 6개월 정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원래 있던 폐 쪽의 전이가 점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4기 유방암인 경우에도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을 한 사람과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수술을 한 경우가 훨씬 더 오래 산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술을 꼭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암이 있는데 그 암을 제거하면 다른 부위에 있는 암들이 막 커지거나 더 빨리 자라는 거 아니냐, 더 빨리 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암은 제거하면 다른 부위의 암들도 훨씬 더 잘 약물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 이미경님 수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맞는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리님, 어떤 장기로 전이되는 게 가장 위험한가요? 가장 위험한 곳은 폐, 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뼈에 암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뼈에 전이가 된 경우와 폐나 간에 전이가 된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뼈에 전이가 된 경우가 훨씬 더 오래 사시고요. 폐나 간 같은 데 전이가 되신 분들의 생존 기간이 훨씬 짧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뼈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만 폐나 간 같은 경우에
폐는 숨을 쉬어야 되고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뼈 전이가 다른 부위의 전이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키리님 4기부터 말기라고 하나요? 말기라는 표현 좋지 않습니다. 말기라는 표현은 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기라고 쓰지 않고 4기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하지만 4기암도 절대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시고요. 치료 잘하면 잘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미경님 선왕암부에 수술했어요. 근데 겨드랑이를 왜 안 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치 선생님한테 조금 더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병원 유방센터와 특화된 병원 유방센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대학병원 유방센터에도 있어보고 또 특화된 병원의 유방센터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대학병원 유방센터는 말 그대로 백화점 같은 곳이죠. 대학병원에 가서 유방암도 진료할 수 있지만 뭐 간암도 진료할 수 있고 또 뭐 호흡기, 소화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다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대학병원이라면 특화된 병원의 유방센터는 약간 부티크 같은 병원 그런 곳인 것이죠. 청담동에 가면 부티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유방암에 집중해서 그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진료, 또 특화된 진료, 유방암 환자의 아주 맞춤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두 군데 다 유방암은 잘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특화된 진료를 원하신다면, 명품 진료를 원하신다면 특화된 유방센터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을 동시에 보시는 외과 선생님이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요거는 사실 뭐 맞는 답은 이유는 사실 없고요. 외과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유방 내분비외과가 한 분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는 선생님이 많기도 하고 유방과 갑상선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들은 다 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그 간암 혹은 위암 혹은 뭐 췌장암 이런 전공 선생님들이 아닌 나머지 유방과 갑상선 이어서 이제 유방 갑상선을 같이 보시는 선생님도 많고 또 과거에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굉장히 건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건수가 적으니까 한 사람이 유방암만 하거나 갑상선만 하면 환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분이 두 가지 암을 전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설명드리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라는 책이고 제가 작년에 쓴 책입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썼고요. 유방암 전반에 걸친 유방암의 진단, 치료, 예방 그리고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해서 망라한 그런 책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한 시간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요거는 시시포스의 후손들이라는 책인데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좀 환자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장난 삼아서 김성원 작가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시시퍼스라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형벌을 받았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시시포스의 후손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 계속 주시고 계신데 시간이 벌써 6시를 훌쩍 넘어서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퇴근하셔야 되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또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